요즘 제 강의가 2개가 올라가니까 3개가 올라갈 때보다 좀 더 빨리 많은 사람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소한 일주일에 2개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도올TV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편집하느라고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제 거를 열심히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감사하고, 진보의 종말이 뭐 쓰레기다 이건 상당히 많이 본 모양인데, 어떤 동기에서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뭐 딴 것도 다 그만큼 보겠죠.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강의를 열심히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나 이 농촌 이 대행진 프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걸 만드느라고 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강의보다도 그걸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사실 그걸 본 사람들은 정말 농촌 문제를 몰랐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그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 지금 불과 지금 한 7, 8개 쌓였습니다만은 앞으로 18개 다 돌게 되면 앞으로 그 임팩트라는 거는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농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직접 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도올TV가 그런 의미에서는 획기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만 해도 그야말로 한 10,000명 정도는 결국 보는데, 사실은 KBS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개의 각 편이 18개가 앞으로 쭉 나갈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평생에서 제 인생을 전환시킨 계기가 사실은 고전 철학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정치 사상가로 나를 변모시킨 사건이 사실은 EBS의 도올이 본 독립운동사라는 다큐멘터리 10부작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독립운동사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이현희 선생님, 조동일 선생님,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인데, 조동걸, 이현희, 이 두 분이 외롭게 20세기를 정말 끊기지 않도록 기록을 해 놓으신 분들인데, 저도 그분들의 그거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개발을 받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현대사를 너무 몰랐다. 그래서 맨날 크로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All history is contemporary라는 말을 저는 EBS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현대사. 근데 그 현대사를 생으로 내가 전공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거 한다는 거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책만 봐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센티브라는 거 현장에 가서 받는 게 최고거든.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찍었는데, 사실 그 독립운동사를 제가 찍으면서 저도 많이 변했지만은 우리나라 사실 텔레비 프로 제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연출하고 출연하고 그리고 내레이션을 내가 했고, 그러니까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례가 없었던 것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 철학이라는 거는 현장의 철학이 돼야 한다는 거. 그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그나마 예를 들면 정약용 같은 사람이 뭐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읽히는 것이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제 독립운동사 10부작을 만들면서 비로소 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은 고조선을 볼 능력도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오늘의 우리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고조선 역사를 알고 공부하고 있거든.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구름 뜬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조선을 얘기를 해도 고조선의 얘기가 오늘의 절박한 우리 현실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상식적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걸 전부 통달을 해야만 고조선이 맥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허황되게 얘기를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고조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건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조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의 출발이 나는 도리본 독립운동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쏠 수가 없다. 그 EBS가 공영방송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도리본 한국독립운동사라고 하자. 그래서 도리본 이렇게 집어넣지. EBS가 본이 아니라 도리본 이러면 당신들한테 쏟아지는 비난은 다 나한테 오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목이 도리본 한국독립운동사 10부작 EBS 다큐멘터리 해방 60주년 기념.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요번 개벽대행진이라는 게 또 박진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걸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박진도라는 사람이 진실하더라고. 진실하고 아주 나이스해. 스마트하진 않은데 아주 사람이 나이스해. 스마트하진 않아. 근데 나이스하고 깔끔해 사람이. 그래서 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좋은 뜻이 있는 거니까 해봅시다. 그냥 행진 나하고 같이 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냥 뛰고 보자. 그건 기획하다가 하면 망한다 이게. 우선 뛰면서 생각하자. 뛰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 농촌의 문제는 요즘은 뭐냐면 제가 밥맛이 없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거대하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데 가면 그냥 엉엉 울고 싶고 어떤 데 가면은 와서 보시면 압니다. 그 보면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우리 문명이 총체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냥 죽고 싶어 정말. 월남의 승려들이 그냥 분신자살을 하듯이 정말 이런 이번에도 어디 괴산을 갔는데 그 괴산은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종조 할머니가 괴산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괴산 할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괴산이라는 데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건 이상향이야.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괴산을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뭐 산과 산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는 비경이고 거기는 갈 수가 없는 데죠. 그럼 실제로 가기가 어려웠거든. 뭐 교통편이 없으니까 보통 하려면 시골 버스 타고 여러 개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뭐 메가시티를 건설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거기다 맺는다니 그 비경에 난 괴산 같은 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50만 평을 그냥 까뭉개가지고 농지 20만 평을 까뭉개서 산을 30만 평을 까버려서 거기다 메가폴리스를 만든다고 앉았으니 거기서 뭐가 오겠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게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다가 이런 얘기 지금 하면은 또 이거를 못하니까는 강의를 못하니까는 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나 죽고 싶더라니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는 수은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 책을 썼겠는가, 이 동경대전을 썼고 용담유사를 썼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 겨우. 그러니까
수는 당시 그야말로 중국이 멸망한다. 그것도 서양 오랑캐 새끼들한테 중국이 멸망한다. 그 느낌이 지금 뭐 미국이 무슨 아이슬란드 놈들한테 그냥 와장창 다 멸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지. 그게 그 당시 말이야. 어?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그야말로 천하가 다 중국이고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그 중국이 영놈들이 팔아먹는 아편에 다 쪄들어 버려서 인민들은 다 저기 하고 뭐 태평천국이 일어나서 뭐 온갖 그 뭐 사이비 예수쟁이들 그런 종교적인 여기에 다 휩쓸려가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멸망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오랑캐 서양 오랑캐라는 걸 갖다가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우습게 봤거든. 어렸을 때 오랑캐들이라고. 근데 그거에 그냥 중국이 깨져 들어간다. 여기에서 풍전등화인 조선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한 의식이 수훈에게 있은 그 삶의 전부였단 말이야. 그 우한 의식. 그러니까 수훈이라는 사람의 나는 그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 수훈이라는 사람은 동학을 개창하기까지는 그 전에는 그야말로 별볼도 없이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댕겼단 말이에요. 비실비실 댕기고 팔도율 유람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또 집에 들어와서 뭐 고향 돌아와서 저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그렇게 비실비실 용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됐고 그 무국대도를 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포독을 한다. 포독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어떠한 그 무국대도의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받은 어떤 무국대도의 길을 우리 민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수훈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서양의 그 대함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고 이 중국이 다 망해가는 이 깨져가지고 완전 중국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데 요 한 구석에 있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개척할 건가 이런 조선을 놓고 이거가 이게 이 대함대랑 싸우겠어요. 지금 일본은 이제 그 쿠로훈의 이후에 그렇게 명치유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해 나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조선이랑은 너무 안심한데 그걸 알죠. 그러면 내적으로 개혁을 해서 자기가 어떤 통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혁명하로서 나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혁명가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우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 거대한 이 순환의 어떠한 움직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이 12제국 괴질운수라고 하는 대제국들이 서로 그냥 12제국이라는 게 그 대제국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고 있고 그 틈에 모든 코레라가 만연하고 그러니까 미끼라고 여기 미끼 사카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참 위대한 일제시대를 살았어도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의학사 교실에서
조선의학사를 썼거든.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콜레라 이걸 했는데 1차 대유행이 있고 제2차 대유행이라는 게 바로 수은시대 1858년인가 59년에서부터 62년까지 대유행을 하는데 그 시대의 총체적인 이거는 미키가 쓰지를 않았어요. 몇 명이 희생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그 불란서 신부들이 보고서를 쓴 거 보면은 이 시기에 40만이 죽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데 또 보니까는 4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4만은 리얼한 숫자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새 저 뭐 우리 코로나도 대단한데 이 당시 4만 명 정도가 죽어 넘어지고 제국주의적 함대들이 막 뭐 황사양 백서 사건이니 뭐 여러분들 뭐 윤지충에 뭐 제사 거부하는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순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무능한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고 세도 정치 시대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원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혁명가가 되려면은 낙관적이어야 돼. 나같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이 치열해가지고는 안 돼. 혁명가들은 낙관적이에요. 낙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막스도 그렇게 되질 않았거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주의는 필망한다. 그 자체의 왜냐면 자본이라는 건 확대 재생산을 안 하면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논리에서 반드시 붕괴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필망론이 있고 그러면서 공산사회 필도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필연적 사관에 의해서 뭐냐면은 그것도 꼭 그 우리나라의 김일부가 정역을 만들었다. 정역이라는 게 이렇게 삐뚤어뜨는 게 반드시 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지공사가 다시 된다는 건데 이거는 개벽 막연한 개벽 이론보다 더 근데 김일부랑 막스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냐면 막스도 뭐냐면 자본주의가 필망한다. 그건 뭐예요? 공산사회는 반드시 도래되게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현재 사회의 자본주의 구도를 그러니까 막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자본주의 분석까지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 말이 없어요. 막스가 별로 공산주의 이론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나마 엥겔스가 좀 저기를 했고 뭐 그 당시 또 하던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이 공산주의 맺는 거지. 막스는 치열한 자본주의 분석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론을 쓴 거지. 공산론을 쓴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자본론을 쓴 이유는 필연적으로 공산사회가 도래한다는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언티픽 일종의 과학적 공산주의거든. 과학적 그네. 수은도 비슷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은 구원을 얻는다. 크게 보자.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자. 이게 뭐가 대운이 바뀐다. 12제국 괴질 운수가 곧 다시 개벽이다. 이게 곧 우리 민족의 기회다. 근데 이거를 막스처럼 비슷한 시기에 이게 칼 막스가 자본론 쓸 때는 칼 막스는 영국으로 도망가서 그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거기 라이브러리가 내가 거기 가봤거든. 거기 가서 막스가 앉았던 책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내 그랬거든. 근데 거기 앉아서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떻게 임금 착취가 이루어지고 자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 전부 분석했는데 거의 그 사람이 거기서 제껴가지고 카피한 자료만 해도 한 노트가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쓴 거죠. 그 다스카피탈을. 그러니까 막스는 그거 다스카피탈 썼는데 자료가 그렇게 치열한 자료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해낼 수 있지. 그런데 배가 고팠거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누구도 가족도 막 죽고 그러죠. 그 시기에. 근데 수우는 전라도로 망명했는데 한의사들을 만나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료는 없어. 도서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대가리에서 뽑아내면 된다. 대가리에서 뽑아내면 된다. 네? 배도 불러. 거기 보면은 속옷을 다, 니비불로 속옷을 다 해드렸다 그러거든. 그 솜니불을 덮고, 온돌방에 장작 떼주고. 그러니까는, 이건 막스는 같은 시기에 막스가 간 게, 그것도 1860년대, 그럴 거야, 아마 70년대냐. 그러니까 남원 음저감과 브리티시 뮤지엄이 같은 기로 그 당시 개벽 기운이 통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막스는 거기서 자본주의 필망론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다시 개벽을 얘기한 거죠. 12제국 괴지론서.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을 하려니까 막스는 자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료가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신 무국 태도가 곧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건 이런 좀 구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이런 좀 혁명을 하려면 이런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이 운세가 지금 휘돌아 가는데 이 사람들 그 윤회라는 말을 쓰는데 윤회라는 게 불교적 윤회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역사의 대회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려면은 인간들이 각자 위심을 하지 않고 동기일체를 해야 된다. 계속 내가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건 이 수훈이라는 사람이 포독을 시작한 후에 수훈의 삶이라는 것들이 시시각각 변해요. 왜냐하면은 그 내부 영남 유생들이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음모가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거기 아주 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은 거기서 사실 경상도 용담을 그냥 무작정 떠나서 남원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모험적 행동이거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가야만 했던 자신의 신세, 그리고 그 은저감에 그야말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수훈에게는 엄청난 고독감을 가져다 줬거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독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독. 인간은 정말 위대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고독을. 그러니까는 고독이 없으면은 안 돼. 나도 고독해. 고독하다고. 근데 요새는 지금 누구지? 용담유사를 지금 쓰느라고 그 고독을 용담유사를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표지에다가 현재 우리말 역 이래려고 그래. 아주 그냥 현재 우리말 그야말로 아무나 저기 하면 오늘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담유사인데 이 용담유사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수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정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여태까지 이 동경대전은 그나마 한문 책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들이 달려붙었는데, 용담유사는 달려붙질 않아가지고, 내가 요새 용담유사를 만들어낸 그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몰랐던 작품을 새롭게 드러내는, 꼭 무슨 빼리오가 무슨 도낭을 발굴하는 것처럼 아주 새로운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 수은을 발견하는데, 수은은 정말 대학자예요. 지식이 이 평범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출전을 챙기는 거 보면 그 머릿속 생으로 뽑아내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왜 그래, 왜 이렇게 됐나. 사람이 우리가 수은을 잘 몰랐는데, 딱 그 아버지가 아주 천재적인 그야말로 정통 유학자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수은은 아버지 이상으로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시켰는데, 과거 시험이 아니다. 네? 과거 볼 생각도 못하고, 그 제가 손이라 해서 과거 시험 자격도 없으니까, 이 수은의 독서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소불통이에요. 사학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자치통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모든 그리고 뭐 참서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이 사람은 자유롭게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약용이나 이런 그야말로 서유구나 이런 경화사족들의 지식체계는 건 과거 시험을 위해서 일단 어렸을 때 차곡차곡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이 사람은 달랐던 거라. 사고가 그렇게 자유분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 사람의 특징이 나는 그런 데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 지식의 체계가 어마어마해.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걸 몰랐지. 뭐 좀 촌놈이 뭐 이렇게 좀 어쩌고 저쩌고. 수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수은을 만나면서 아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대지식인인데 그 지식을 완전히 현장의 지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지. 완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변해가. 이 사상이 끊임없이 변해가. 이 자기가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걸 갖다가 또 한글 가사와 한문을 막 써가. 이렇게 막 그냥 이 상황에서 한글로 쓰고 한문을 쓰고. 근데 그 무게가 똑같은 무게예요. 같은 그 무게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막스랑 똑같은 거지. 행동으로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혁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후적으로 내가 해나가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체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뭐냐면 나는 이 체제를 전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나를 죽인다면은 오히려 해피한 거지.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진실한 선택을 하고 들어가요, 이 사람. 그러니까 수은이라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한계를 최대한도로 그 한계를 거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작품으로
이 문학 작품을 남김으로써 결국은 이 세계를 내가 뒤엎을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저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도로는 서도를 말하고, 학으로는 천주를 말하고, 교로는 성교를 말한다. 어찌 이 서양 놈들이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았다고 아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깔볼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인식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들어서 서양의 장단점을 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려면은 요 동경대전 2권 118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이런 서양의 장단점을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자면은 끝이 없다. 불이 끝이 없다는 거야. 고로 나는 그저 또한 송연할 뿐이다. 송연이라는 게 뭐죠? 아주 마음이 두렵고 어떻게 이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면은 답답하다. 지금 농촌 문제 내가 생각하고 이래 송연해진다니까. 사람이 송연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하필 이때 태어났나? 난 요새 내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박진도한테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지, 늦게 태어났다는 거를 한한다 그랬는데, 단지 내가 늦게 태어난 거를 한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야?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지, 좀 일찍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과거도 보고 아주 아주 그냥 영의 정도 돼가지고 세상을 좀 뒤엎을 그런 내가 인재인데, 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뭐 죽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죽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던 판에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별 볼 일 없는 놈이 돼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그 재가녀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과거 시험 주지도 않지. 그러고 나서 뭐 장사를 내 당뇨 봐도.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나중에 그 용담유사의 가사들을 보면은 그 주류 팔로 이 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주유 천하죠. 그러니까 공자처럼 그 10여 년 동안에 이 주유 천하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남들이 못 해본 거를 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기에 이미 그걸 떠나기 전에 한 20살까지 완전히 뭐 문사철 모든 고전을 통달했고, 시서만권을 자기는 통달했다 그래. 무불 통제했다 그래요. 시서만권을 무불 통제했다 그럴 정도로 그거 뭐 서울대학 1등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10년을 댕기는 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최빈민으로 그야말로 보따리찜 하나 키면서 보부상 조직에 들어가서 팔도를 댕긴 거거든. 그러면서 결국 나처럼 개벽대행진을 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각 지역을 댕기면서 자기는 인심풍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 나는 딴 거보다도 인심풍속을 살펴봤다. 당시 인심풍속이 뭐냐? 이
이상한 서민들은 다 정감록에 미쳐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몽중 문답지가 보면 다 미쳐 있더라. 왜? 정감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감록이라는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감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감록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좀 귀가 바짝 트일 텐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또 1시간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 다음 시간을 꼭 기다려 주세요. 정감록을 내가 가르쳐 주세요. 정감록.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어. 정감록이라는 게 내가 정감록 자료를 근데 원본을 내가 구했어. 엄청난 금액을 주고 내가 원본 자료를 구해가지고 모든 비기를 다 모아놨어. 서재에. 내가 이거 수훈을 알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